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배세라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저와 한국경제TV가 공동으로 주최한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는 기업을 이끌고 계신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가정신의 의미와 정신을 나누는 대표적인 소통의 자리인데요. 오늘은 시즌3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시간 동안 기업인들의 경영 철학이 담긴 유익한 강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대화의 장도 함께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 역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 그 대단원의 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라.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가장 훌륭한 일은 모험과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과 목표로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 그 바탕이 됐던 게 바로 기업가 정신. 기회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힘이 기업가 정신이라면 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된 기업가라 부른다. 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 변화와 창조, 혁신이야말로 그들을 말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기업가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될 우리의 기업가들 역시 숱한 좌절과 위기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들의 기업가 정신이 인문학을 통해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미래의 가치를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길로 안내한다. 기업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 인문학과 함께하는 김영세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늘 탁월한 진행 솜씨로 이 시간을 이끌어주시는 소중한 분을 한 분 모셔야겠죠. 때론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때론 국민의 입장에서 기업가 정신을 듣고 또 나눌 수 있도록 대화의 물꼬를 터주시는 인노디자인 김영세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또 2달이 지났군요. 아마 우리가 시즌 3의 세 번째 모임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오늘 뵙게 되면서 하나 좀 전달해주고 싶은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그걸 준비해 왔는데요. 브랜딩이라는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브랜딩. 브랜드를 recognized by 하는 게 브랜딩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브랜드를 세상 사람들한테 기억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 이거를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회사가 되려면은 남들이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브랜딩은 recognized by, 기억에 남는 이름,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loved by people,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브랜드는 정말 기가 막힌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브랜딩해서 세계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 팁이 필요합니다. 마켓 쉐어보다는 마인드 쉐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켓쉐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은 없죠. 그죠? 시장 점유율이니까요. 우리의 상품이 세계 시장의 몇 %를 점유하고 있다. 이게 아마도 직원이든 임원이든 CEO든 항상 가장 중요시하는 키워드였었다고 저는 봅니다. 마켓 쉐어.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 더 위에, 한 수 위에 단어가 등장을 했죠. 뭐냐? 마인드 쉐어. 마인드 쉐어는 뭐냐면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의 점유율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고객의 마음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마인드 쉐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마인드 쉐어를 만들면 loved by people,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브랜드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인드 쉐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Design is loving others라고 제가 이너 디자인의 슬로건에 붙였을 때 그때 기분으로 돌아가서 Business is loving others. 이 디자인이든 비즈니스든 모든 경쟁력은 사실 상대방 또는 시장,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정말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이런 단어들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쉐어할 수 있는, 고객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여러 엔트레프레너들, 기업가들의 미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오늘 또 두 분의 강연을 들어보기로 하지요. 오늘은 특이하게도 한 분은 상당히 경력이 그야말로 상당하신 분이 한 분 나오셨고, 또 한 분은 이제부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희망을 많이 걸 수 있는 차세대 이러한 기업인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교도 될 수 있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강연 해주실 분을 무대에 모시기 전에 그분의 회사, 그분을 소개하는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작업장. 그곳에서 만난 도금 처리 전문기업 기양금속공업은 1985년 창업한 이래 현장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으며 업계를 선도하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했다. 40년 가까이 우직하게 한 길만을 달려온 배명직 대표가 오늘의 주인공. 저희 회사는 금속 표면 처리 종합 도금 공장입니다. 군수품, 전 군에 들어가는 부품을 표면 처리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한 회사는 제가 표면 처리 기술을 이용한 주방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인 크롬을 전혀 쓰지 않는 크롬프리 도금법, 석재 도금 방식 등 무려 10개의 특허권을 보유한 배명직 대표. 그만의 친환경적인 기법으로 각종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주방용품까지 만들어내며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까지 앞두고 있는 중이다. 한 30몇 년을 임가공만 공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 명장이 되고 나서 나도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내 이름을 단 그런 완제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한 것이 골드마이스터입니다.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도금업체 중에선 드물게 실험실과 연구실까지 갖춘 체계화된 시스템. 꾸준한 기술 개발 덕분에 표면 처리 명장이자 기능 한국인, 산업 현장 교수로 뿌리 산업의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기양금속의 꿈은 레드캡 세계 우주 항공 분야의 인증을 받아서 전 세계에 들어가는 항공 분야 표면 처리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만드는 주방용품이 전 세계인들에게 정말 쓰고 싶은 제품, 사용하고 싶은 제품, 전 세계인이 한국에 왔을 때 배명직 칼상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공부보단 일을 도와야 하는
가난한 형편이었다. 사춘기 시절 방황하던 그때 아버지가 주신 책 한 권이 화공과에 다니던 자신의 운명을 바꾼 계기가 되었는데 80명 중 9명이 합격하는 기능사 시험 합격으로 인생에서 새로운 꿈을 찾게 된 배명직 대표. 유독가스로 고통스러웠던 아연도금 공장을 시작으로 방위산업체 도금 공장까지 옮겨 다니며 기술을 하나씩 연마했다. 그리고 27살에 설립한 지금의 회사. 기왕 이 일을 시작한 이상 최고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35세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석사 학위까지 취득. 결국 대한민국 표면처리 1호 명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됐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상황에서 스스로 꿈을 찾아 험난한 길을 뚫고 지금의 자리에 선 배명직 대표. 이 외길 인생 그러지만 사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고요. 제가 즐겨서 하는 일이에요. 좋지 않았으면 전 이 길 오지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을 만들어낼 때마다 환상이 느낄 정도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년을 한 번도 이 길을 걸어온 것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의 뚝심과 자부심이 된 특별한 도전 정신. 그의 기업가 정신을 지금부터 들어본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우리 삶이 도전의 연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늘 저는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경북 예천이라는 두메산골 예천 중에서도 저희 집은 한 30리 정도 떨어진 그야말로 오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그럭저럭 졸업맞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토끼놓고 해서 인문계가 뭔지 실업계가 뭔지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빨리 어떻게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이외에는 하나도 가진 적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아니고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꿈도 못 꿨어요.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마침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영주에 있는 모 공업고등학교 학원과가 조금 미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엄청난 사고를 한번 치고 경찰서에 있는데 선생님이 나를 데리러 와서 몇몇 친구들이 있었죠.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는 은인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지금으로 하면 순댓국집 같은데요. 거기서 데리고 가서 니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러느냐. 네 자격증 하나 따라. 자격증 따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아까 그 영상에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얘기해서 자격증이 도전을 했는데 기초가 있어야 뭘 해먹죠. 그때는 참고서도 살 돈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자격증 따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전공서적을 267조의 오매 법칙 다 외웠습니다. 근데 그게 트이더라고요. 근데 80명이 시험 치는데 1차 시험에 9명이 되는데 배명지기가 들어간 거예요. 2차까지 합격이 되었죠. 그래서 화학분석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제가 딴 것이 이 자격증이 내 인생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자격증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배명지기가 없었습니다. 이 자격증이 내 인생을 정말로 명장으로 만들어줘 대학 교수까지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들고 제가 대구로 고3 여름방학 끝나면 취업을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같은 취업도 안 시켜주죠. 그래서 개나리 보침 싸들고 대구 가서 공단 기욱 하다가 한 것이 바로 도금공장이었습니다. 도금공장에서 첫 직장을 얻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한 6개월 하고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는 양말 공장, 피혁 공장, 안경테 공장, 낚싯대 공장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영장이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 내가 자격증이 있구나. 이거를 가지고 방위산업체에 들어가면 군 혜택을 받구나. 간절히 원했죠. 찾아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도봉동에 도금공장 방위산업체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갔습니다. 공장장님 제일 높은 분이자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저 취직하러 왔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날 그분이 일해.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는 도금공장 사장이 돼야 된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거가 없기 때문에 도금공장 사장을 하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만 가스 다 맞아가면서, 지금은 저는 가스 나면은 다 잡혀갑니다. 그때는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걸 다 맞으면서 정말 기술을 배웠죠. 기술을 배워서 운 좋게 제가 27살에 창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되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회사가 대기업하고 군수품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론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리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35세 전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전문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자격증 2개를 땄고요. 거기서 다시 인근에 있는 산업기술대학교의 신소재공학과에 들어가서 제가 27살에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를 하고 다시 제가 최고 자격증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표면처리 기능장 CEO 1호, 대한민국 6번째 제가 기능장에 따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에 도전하다. 그래서 2007년도에 표면처리 1호 명장이라는 정부로부터 타이틀을 부여받고 기능 한국인도 되고 또 산업 현장 교수도 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표면 처리를 애들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고, 한 10몇 년째를 제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저는 기업가 정신이 사실 없더라고요. 나는 기업가 정신이 뭘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니 도전과 사회화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이제는 나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역의 소외층에 제가 만든 이런 제품 또 주방용품 이런 것을 1년이면 제가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공업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제가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회 한원은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번째는 저는 정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다. 이때 그러면 나무 인가공, 표면 처리지만 대기업이 인가공만 하다가 그래도 태어나서 내 이름을 단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대한민국 명장은 세계 명장이다. 그래서 제가 내 제품에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주부님들이 쓰는 칼, 가위 접치는 데 보면 무조건 녹이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칼에서 요리하다 보면 쇠 냄새 나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녹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칼은 절대 녹 먹지 않고 위생적이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멸의 황금칼, 우리 대한민국 셰프들이 제일 갖고 싶은 칼이 불멸의 황금칼입니다. 칼인데, 금인데 벗겨지지 않고 겉에다가 나노 향균처럼 비브리 균까지 죽게끔 만든 칼입니다. 우리 밥 먹는 숟가락도 식탁에 놓으면은 받침대를 받지 않으면은 이런 음식물이 바닥에 닿지 않습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야, 이거 왜 안 닿게 하는 방법 없을까? 하고 만든 수저가 이거 보이시죠? 뜨는 수저. 제가 이 특허낸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어떤 그런 마인드가 정말 엄청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시고 꼭 그 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1등 되고 최고 되는 것은 목숨 걸지 않고는 절대 1등 되고 최고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젊고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러한 사업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영상을 통해서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품들에 있어서 기능만이 아닌 디자인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선 오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열띤 회의가 한창이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디자인 기업으로서 위상을 쌓아가고 있는 J-디자인웍스. 그 중심을 이끌고 있는 진철 대표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J-디자인웍스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2009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디자인 공급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활용해서 제품화하는 비즈니스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기업들이 고객사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단순한 디자인 업무에서 일이 그치는 것에 반해 J-디자인웍스는 주력 상품들을 선정해 직접 생산까지 하는 것이 특징. 따라서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과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환경을 구축했다. 디자인 전문회사의 비즈니스를 쭉 해오다 보니 디자인의 본질은 디자인과 다른 산업이 융합해야지만 진정한 디자인의 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간단한 아이디어 제품에 접목을 하고 생산해본 경험을 살려서 현재는 좀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제품들까지도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모터 업체와 합작해 J-디자인웍스가 만든 전기 자전거는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열고 닫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기고. 그럼 이 디자인이 틀려지니까 그 전체 두께를 좀 두껍게 하는 건 어떨까? 제품의 외관뿐 아니라 사용의 편리성, 소재의 적합성, 환경 유해성까지 고려하며 전기 자전거 업계의 테슬라를 꿈꾸고 있다.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사용성이나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제조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디자인 의도가 그대로 담긴 제품이 제조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부분이 저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로 시작해 소형 생활 가전 제조, 그리고 이제는 기술 산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J-디자인웍스. 2009년 설립 이후 독일 IF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만 17회 수상, 2019년 산자부 우수 디자인 선도 기업에 당당히 1위로 선정됐다. 첫 번째는 예술과 산업에서 비즈니스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의도한 디자인 의도가 그대로 제품에 담겨서 시장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디자이너들이 올바르게 디자인을 경험해서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 기업이 디자인 영향력의 원을 더 키워서 우리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디자인 사업을 할 수 있고 디자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융합 디자인 비즈니스. 젊은 강소 기업을 이끄는 진철 대표에게서 듣는 특별한 기업가 정신을 만나본다. 반갑습니다. J-디자인웍스 대표 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융합 디자인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어느 기업의 비즈니스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이 기업의 제품은 2~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다른 것들도 있지만 보통 고객사들이 가장 원하는 가격의 레인지가 이 정도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에 24개 정도의 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은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6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6명의 직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일 2배의 주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4개에서 48개로 주문이 늘었을 때 12억의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이 12억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인력도 비례해서 12명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규모가 10배로 성장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억의 매출이 기대가 되고요. 이 60억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약 60명의 인력이 필요로 되어지는 비즈니스입니다. 여기 다 대표님들이 오셨으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로 보이시는지요? 바로 디자인 전문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디자인 전문회사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 디자인 에이전시, 디자인 용역회사라고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제이디자인웍스도 2009년에 디자인 전문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국내에서의 전문 디자인 비즈니스로는 성장의 한계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디자인 수출을 통해서 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홍콩 전자전에 참가를 해서 전자회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시회에서 느낀 것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국내의 모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님이 부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의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디자인 회사들은 중국 광저우 칸톤페어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디자인웍스는 왜 홍콩 전자전에 있느냐,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칸톤페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칸톤페어에 참관을 하게 됩니다. 2013년에 칸톤페어에 다시 참가할 결심을 하고 칸톤페어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해에 15개의 중국 기업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 비즈니스가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을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의문은 의외의 장소에서 풀리게 됩니다. 킨텍스에서 열린 디자인 코리아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 중국에서 가장 큰 디자인 회사,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회사,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들이 와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 강연에서 바로 의문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그들은 100명에서 수백 명의 디자이너들과 관련 인원들과 함께 수백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과 같이, 한국의 디자인 전문 기업들과 같이 디자인을 디자인으로만 보지 않고 디자인과 비즈니스를 융합하고 디자인과 제조를 융합하고 디자인과 유통을 융합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의 공장들과 개발업체와 제조기업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서 공동의 제품을 만들고 이익을 쉐어하고 그리고 로열티로 디자인 페이를 받고 일부 간단한 부품들을 디자인 회사가 직접 납품하면서 디자인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자료에 의하면 디자인의 다분화 융합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디자인 자체로 머물면 결국은 소비자 손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소비자 손까지 가지 못하는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아이디어에 불과해지거나 몇 장의 종이와 설계도로 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야와 서비스와 제품과 기술과 융합해서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져서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제품들을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이런 디자이너의 본질이 소비자 손까지 가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저희도 디자인 기반의 제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융합 디자인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로우테크한 제품들을 만들면서 경험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만들고 휴대용 선풍기를 만들어 보고 스틱 가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동 칫솔을 만들고 사용성이 좀 편리하고 좀 더 아름답고 사용하고 갖고 싶은 제품으로서도 제품의 경쟁력이 생기는 제품들을 만들면서 디자인 전문 회사로 연매출 120억 정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디자인 공급 중심의 디자인 전문 회사로 시작했지만 디자인 사용 중심의 비즈니스를 더하니 디자인 영향력의 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까지 좀 안정화되니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디자인 기반 제조에서 나오는 매출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디자인 전문 회사에 투자를 하고 디자인 전문 회사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더 좋은 디자인들이 디자인 기반 제조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 선순환을 융합 디자인 루프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융합 디자인 루프가 많이 돌면 돌수록 디자인 영향력의 원은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현실화되고 되고 나니 더 큰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기술이나 브랜드의 융합이 우리에게는 현실로 다가왔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고민 끝에 파스 타입 전기 자전거 개발에 뛰어들게 됩니다. 파스라는 말은 페달 어시스턴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사용자가 페달을 밟으면 센서가 센싱을 해서 모터가 페달링을 도와주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디자인 공급 비즈니스로 시작했지만 디자인 사용 비즈니스를 추가해서 매출을 높여가고 그리고 재정이 안정됨에 따라서 기술 중심의 융합 디자인 비즈니스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융합 디자인 루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융합 디자인 경영이 확장이 되면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 브랜드, 제조, 로봇, 4차 산업 모든 것들을 디자인과 융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융합 디자인, 제가 디자인 융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융합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자인 융합과 융합 디자인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합 디자인은 디자인 주도 융합입니다. 디자인 DNA를 가지고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이 나오는 순간까지 디자이너의 손으로 결과물을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융합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재 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이것을 디자인 기업에 조금 더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디자이너들이 올바른 디자인을 경험해서 전 세계의 어떤 곳에 가더라도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로 키워내는 것. 그게 바로 디자인 전문 회사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기업 경쟁력 제고인데요. 산업과 예술에서 비즈니스의 본질을 찾아서 디자인 주도 융합을 바탕으로 다른 산업이 주도하는 융합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디자인 기업의 발전을 통해서 디자인 기업이 다른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영향력의 확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디자인 기업의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재미난 강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새롭게 마련한 건 시즌3부터 마련했습니다마는 인문학 강연의 순서가 됐습니다. 미리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 인공지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학문 인문학. 인간이 기계에게 더 많은 영역을 내어줄수록
인문학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게 하는 보석 같은 존재다. 인간을 위한 학문,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줄 인문학 속으로 들어가 본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계를 좀 2000여 년 전으로 되돌려서 한나라에서 일어났던 유방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인재에다가 돌리는 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2년은 유방이 황제로 추대된 해입니다. 나라가 건국이 돼서 황제로 추대됨으로써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농공행상이 항상 따르지 않습니까? 난상 토론 끝에 소아라고 하는 인재가 1등 공신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소아는 한고조 유방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고 유방을 도와가지고 평생 유방 밑에서 참모로서 최고의 2인자로서 최고의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불만이 없는데요. 무장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소아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후방에서 물자를 공급을 하고 또 백성들을 다독거리는 행정 전문가하고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 전투를 담당하던 무장들 입장에서는 소아가 1등 공신으로 추대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들은 전투에 나가가지고 칼 맞고 화살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가면서 간신히 큰 일을 이루어놨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소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만을 유방이라는 이 리더가 아주 단숨에 잠을 재웁니다. 그 유방이 공신들, 특히 무장들의 불만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그 논리 가운데 인재 문제, 즉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유방이 내세운 논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공인공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개의 공과 사람의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개구자 아니겠습니까? 유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냥꾼하고 사냥개의 역할을 잘 알고 있지? 라고 무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냥꾼은 활로 사냥감을 잡아. 그러면은 새가 됐든 뭐 노루가 됐든 간에 사냥감이 쓰러지면 사냥개가 가서 물어오는 게 사냥개 역할 아니냐. 그렇죠. 소아가 사냥꾼이라면은 니들은 사냥개다. 소아가 확보한 식량, 소아가 준비해오는 무기, 소아가 준비한 옷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니들이 전투할 장소에 소아가 미리 갖다 놓으면은 그 식량을 먹고 그 옷을 입고 그 무기를 들고 싸운 거다는 얘기죠. 역할로 따지면 소아는 사냥꾼이고 니들은 사냥개다. 사냥꾼하고 사냥개하고 누가 더 큰 상을 받아야 되냐 이놈들아. 이렇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간결한 논리로 공신들의 특히 무장들의 불만을 잠재운 첫 번째 일합니다. 유방이라는 리더는 인재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앞선 인식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공, 구공 논란에서 인재 역할이라는 문제를 첫 번째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기원전 202년에 낙양에서 일어난 술자리 이야기입니다. 유방의 공신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같은 고향 출신들이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되면 굉장히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하와 황제들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유방이 놀랍게도 항우의 실패와 자기 자신이 내가 성공한 원인을 한번 너희들이 분석을 해봐라 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중국 역사상 아마 최고 리더가 자기 자신의 성공 원인과 상대편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게 만든 최초의 사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도 바로 직전에 승리한 다음이거든요, 여기가.
신하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손들고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다양한 분석들이 나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유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군막 안에서 전투에 나가지 않고 군막 안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서 승부를 결정짓는 전략 전술이라는 측면으로 얘기하자면은 나는 장량만 못하다. 사기 원문에는 오불려 장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정치를 편안하게 하고 후방에서 물자가 끊어지지 않게 운반하고 하는 행정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소화만 못하다. 오불려 소화. 쳤다 하면은 적의 성을 빼앗고 나가서 싸웠다 하면은 백전백승하는 전투 능력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한신만 못하다. 오불려 한신. 이 세 사람 모두 천하의 인재들이다. 내가 이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자기 분석을 내놓습니다. 자기 승리에 대한 분석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불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상 인재의 중요성을 이렇게 아주 간명하고 또 아주 간결하고 또 그러면서 핵심을 찌르게 분석하고 파악했던 리더는 찾아보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 인재사를 공부하는 또 인재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빼놓지 않고 들은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유방의 삼불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공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기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또는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원인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계시켜서 분석하고 또 거기에서 비롯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문제에 주목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은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 자체가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리더십이다라고 부릅니다. 제가 32년째 들여다보고 있는 사마천의 위대한 역사서 사기라는 책에는요. 인지하고 관계되어 있는 명언 명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태산불량 토양이요 하에 불택 세류다.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 가운데 이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사가 진시황한테 올린 글 가운데 나오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태산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으며 강과 바다는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태산이 그렇게 높은 것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강과 바다가 그렇게 넓고 깊은 것은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뛰어난 리더는 훌륭한 리더는 다양한 인재들을 두루두루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국지장흥 필류 정상이다. 나라가 흥하려면 발전하려면 반드시 상스러운 조짐이 나타나는데 군자용이 소인태다. 뛰어난 인재는 기용이 되고 소인배들은 쫓겨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국지장망 현인은이요 난신 귀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징조가 나타나는데 유능한 인재는 숨어버리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가 귀하신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희제 출령이요 존망제 소재다. 나라의 안정, 조직의 기업의 안정과 위기는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달려있고 나라와 조직의 존망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재가 조직과 나라의 흥망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를 찌르는 아주 대표적인 명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하천은 사현능이 불용이면 유국자 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용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수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조직이나 한 나라가 발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 인재의 발굴과 주변에 어떤 사람이 유능한 인재인가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만이 조직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하면서도 보편적인 진리에 가까운
논리를 사마천의 명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최근 중국 인제학에서 나온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인재는 데려다 쓰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와서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직의 흥망성쇠가 결국은 인재를 모셔와서 그 사람의 능력을 얼마나 제대로 발휘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인재학의 캐치프레이즈를 소개해드린 걸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재 이야기 모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강연해주신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 최고의 역사서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고전 중 고전입니다. 사마천은 특히 인재의 발탁과 기용 그리고 육성에 관한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인재라면 원수라도 데려다 쓰라고 할 정도로 인재가 조직의 흥성과 멸망을 좌우한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참 재밌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김영수 역사학자님과 함께 김영세 회장님 그리고 오늘 강연을 해주신 두 대표님들의 토크 콘서트 시간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두 분의 강연과 이어서 우리 역사학자이신 김영수 학자님의 강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많이 배울 수 있었죠, 그죠? 특히 우리 역사학자님 김영수님의 강연 중에서 상당히 그 인재 경영에 관련된 그런 진짜 2000년 된 그런 철학 속에서도 현대 경영이랑 연관이 되는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온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두 대표님들? 우선 배 대표님부터 한번 우리 김영수님의 강연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정말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그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또 그 발굴할 인재를 어떤 장소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것이 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진 대표님도 어떤 느낌을 한마디로 좀 표현하신다면 강연으로부터 배운. 네. 저는 사실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이제 약 9년간 디자인 회사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이 인재를 채용하고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실 지혜에 기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어떤 사마천의 사기 속에 지혜로운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비교적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우리 김영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재는 모셔와서 그의 말을 따라하는 목표로 찾는 것이다. 인재를 데려다 사용하는 게 아니다. 아마도 그 오너가 전문 경영인을 이제 모셔올 때 아니면 영입해 올 때 그때의 마음하고 또 그 경영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기업인들이 많다는 그런 우려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역사적인 사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려울 때 자기가 공경에 빠졌을 때는 진시황 같은 경우도 그 독재자도요. 직접 장군을 찾아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스카웃을 해서 결국 승리를 하는데 되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죠. 헨리 포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크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또 한번 크게 위기를 겪고 근데 대부분 다 경영권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또는 이 나라가 내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심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대성공한 기업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파운더와 CEO 말고도 거의 그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듯한 자기 사업처럼 그렇죠? 거기에 그 수많은 그런 리더들이 섞여 있다는 점은 아마 지금 2000년 전에 그
철학과도 뭐 만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천 생각하십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 인재관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면은 네, 모든 사람이 다 인재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맞습니다. 사마천은 네. 단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재가 해야 될 역할하고 그 인재를 기용하는 맞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네. 분리하면서 상호 간의 소통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우리 그 진철 대표 경우에 네네. 디자인 산업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인재 탤런트를 활용하는 비즈니스인데 네네. 특별히 우리 그 JDW 네. 그 회사에서 우리 진 대표가 실행하고 있는 전략 또는 네. 체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좋은 사람 어떻게 뽑습니까? 저희는 일단 신입 위주로 뽑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디자인 능력을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뽑고 일단은 인성이라든지 가치관을 저희 J-디자인웍스의 컬러로 좀 비슷하게 맞추면서 키워가는 뭐 그런 역할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업 모델도 융합이고 네네. 그 회사 내부에서 인재 경영도 약간 그 융합적인 마인드로 네네. 함께 간다 이런 좋은 말씀하셨고요. 우리 배 대표님의 그 운영 경험 중에서 좋은 인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인재를 찾았을 때 네,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주는 경우를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돈보다는 어떤 비전을 주고 또 그 사람과 소통하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꿈을 맞습니다. 갖고 네, 어떤 그런 정이라 그럴까요? Exact. 어떤 그런 게 중요하지 네.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네. 늘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모이신 세 분한테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리고 토크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새로운 세 분과 이렇게 시간을 나누다 보니 또 새로운 걸 또 배우게 되는군요. 오늘 좀 토크쇼에서도 의견을 나눴고 인문학적인 그 철학을 배웠고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직종이 뭐든지 간에 3D 업종이든 디자인 사업이든 첨단 디지털 사업이든 사실은 공통된 경쟁력은 인재다라는 결론을 오늘 같이 낸 것 같습니다.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없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은 충분치 않다. 표현이 충분치 않다. 뭐 스마트 팩토리가 답이 아니다. 인공지능이 답이 아니다. 로봇이 답이 아니다.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디자인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면은 상당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지털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거기에 핵심은 무엇인가를 보면 기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휴먼, 거기에 핵심은 사람이다. 이런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똑같은 공통점은 변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 me and you. 사람이다는 거는 아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 나, 또는 생산하는 입장에서 나, 또는 소비하는 입장에서 나가 전부 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의 행동이 경제라는 커다란 커다란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트레프레너십이라는 것이 다시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는 기업을 왜 만드는가? 우리는 왜 창업을 하는가? 우리는 왜 열심히 도금을 해서 돈을 벌고 디자인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는 남들을 위한 혜택을 내가 만들고 싶은 충동감에서 창업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기업인의 정신이다. 그게 바로 엔트레프레너십이다. 사람을 위한 경제를 제대로 운영해서 세상에 커다란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업가의 그 전략 또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그래서 브랜드는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면 그 회사는 어마어마하다. 애플이 그런 브랜드가 됐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 10대 브랜드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물리적인 이러한 그 기술적인 데서만 기업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영역에서 마인드에서 생각에서 사람을 위하는 정 또는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 경쟁력이 나온다. 어떻게 말하면 요즘처럼 디지털에 뭐 기계에 난리를 치는 이 세상에 과연 저보고 저 사람은 무슨 사람 사랑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뚱맞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우리 또 다음 기회 4회 때 다시 여러분들 모시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